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의 적정 구조,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정 구조가 어떤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3D 프린팅의 제품 변형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mass consumerization입니다. mass consumization이라는 것은 대량 맞춤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게 맞춤화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의 맞춤화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맞춤화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대량 맞춤화가 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이 소량 생산이 양이 자꾸 총체적인 양들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욕구에서 세세하게 맞춘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수제 양복식, 수제식 양복. 우리가 보통 양복 같은 기성복들은, 레디메이드 된 양복들은,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죠. 기계로 찍어냅니다. 자동화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걸 찍어내는데, 또 보통 보면 이제 양복 중에는, 이걸 뭐 수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제는 아니죠.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조금 손을 가는 경우를 수제라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드 된 거는 made to order라 해서 오더에 대해서 만든다 이런 데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재단을 이렇게 직접 하죠.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런 양복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재단해서 치수만 넣어준다면은 이거 만드는 것 자체도 입체식으로 3D가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ss variety라는 것은 variety 하지만 mass하다, 즉 다양하지만 양이 많다. 그래서 대량 다양화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지만 개인별 맞춤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발이라든지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단계가 간 것이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mass segmentation입니다. 우리가 segment라는 것은 개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개별로 하지만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mass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masscom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대중 이런 뜻이죠. masscom, mass communication 이렇게 대중, 많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mass하지만 대량하지만 segmentation 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분 시장 내에서 제한된 수의 제품을 각 시장별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갤럭시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3D 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대량 맞춤화, 즉 mass customization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ss variety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ass segmentation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각각의 어떤 복합성과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복합성에 대해서는 한번 봅시다. 복합성에 대해서는 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3D 프린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modularization입니다. 그래서 mass modularization이라는 것은 마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줄이라는 것은 원래 인풋과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마줄이라 하거든요. 마줄.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본체를 첨가 가능한 교체할 수 있는 마주가 한 개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체에서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있다면은 그 첨가 이렇게 확장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mass modularization이라 이렇게. 자, 그다음 대량 복합화라는 것은 complexity입니다. 그래서 mass complexity라는 것은 뭐냐? 너무 복잡하거나 복합적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다. 즉 보잉이 비행기의 기체를 위한 벌집 모양의 받침대를 제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나 이런 복잡한 작업 경우에도 3D 프린팅을 이용한다면 mass complexity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 일일이 그 제조를 하려 해보세요. 아니고 이제 이러한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넣어서 입력만 하기만 하면은 프린터는 이것을 적청 구조로서, 그죠? additive manufacturing 구조로서 쌓아 올린다는 거죠. 결국 입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서 프린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mass standardization입니다. 대량 표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가장 maximizing 되는 거죠. maximizing, 그죠? maximization 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적게 내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maximization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할 수밖에 없다. 같은 것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세스에 단일한 제품과 단일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단일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mass standardization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individualization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것을 하나하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라인도 틀려야 되고 부품도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죠. 그럼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가 나오죠. 그렇다고 단가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또 고객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분야도 고객이 감당하면서 충분한 판매자도 충분한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개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별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개별화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결국은 투입되는 인풋에 비해서 창출할 수 있는 프로핏인 아웃풋이 그렇게 맥시마이제이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제품보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존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거는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보다 더 우수하거나 비용 우위시에 적합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 우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뭐 하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은 적죠.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있으면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아웃풋이 생산이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장을 갖춰놓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고 하청을 주고 원료를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해 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겠죠.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 기존 제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틈새 시장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우위시에 적합하고요. 기존 제품 생산 시 백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백업이란 것은 이제 셋업 비용. 아까 이야기했죠. 라인을 깔거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겠죠. 기존 소비자 욕구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상이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이제 3D가 적용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ugment는 증가하다, augmentation 증가하다. 자, AR이라고 그러죠.
정강현실이다. 즉 augmented reality다. AR이다. 그 다음 가상은 virtual reality에서 V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강현실이라는 것은 뭐 이케아 프레이스 또는 포켓몬고 그 다음에 소매점에서 의류를 피팅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례로 들 수가 있고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놀이공원에서의 우주여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3D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경 같은 걸 끼고 이제 거기에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면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원에서 우주여행한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필링을 가지고 또 즐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제 현실화되어 있다. 근데 이것들을 기업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은 이제 항해하는 항해사 훈련을 할 때 파일럿들 실제 비행기에서 운전한 것과 똑같은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경찰관들, 소방관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업에서의 어떤 그 실제적인 리얼리티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운전을 할 때 실제와 같이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실제 성능에 관한 인풋을 넣어놓고 그것을 이제 가상으로서 스크린에서 실험해 볼 수가 있겠죠. 게임과 같이.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강현실, 즉 augmented reality와 가상현실, 또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정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정의를 봅시다. 그럼 정강현실은 뭐냐? 물리적 세계에 디지털 데이터와 이미지를 덧붙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내에서 가상의 구성 요소들이 표시되는 기술을 제공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옷을 피팅한다. 그러면 이제 옷을 피팅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옷을 피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강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옷을 갖다가 그 소위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이라든지 공간, 오피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에다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덧붙여 보는 거죠. 그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3D 카메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옷을 우리가 보러 갔어요. 양복을 사러 갔다. 그럼 양복을 일일이 입어보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좀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입어보고 나면은 또 이거 입은 양복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또 입어보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뭔가 좀 하나를 갖다가 사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부담이 있고, 파장에서도 이거 혹시나 고객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나중에 또 다음에 좀 편하게 오지 못하지 않는가 뭐 이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장에 들어가서 3D 카메라로 그 사람의 몸을 이제 딱 찍는 거죠. 전후 좌우 뭐 이렇게 찍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하나의 어떤 3D 입체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의 아바타가 이렇게 인풋이 돼 가지고 화면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매장에서 갖고 있는 적절한 옷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제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어떤 적절한 그러한 이제 옷들을 그 매장에 있는 것들을 레코멘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입혀진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지니까 자기가 그 옷을 살 건지 안 살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입어보고 싶은데 입기가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못 사는죠. 그죠?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가상의 어떤, 아그멘테이션 된 정감현실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와 있는 정감현실은 옷 같은 경우, 그 다음 안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가구, 아까 이케아 같은 경우도 가구를 갖다가 자기 공간을 이제 3D 카메라 또는 일정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레코멘드를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 구매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왜냐? 자기가 실제 이게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확보되고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어떤 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매출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정강현실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즉 우리 몸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뭐 가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데코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은 싱큐핏이라는 거죠. LG 패션에서는 벌써 이러한 피팅 인더스트리, 이 피팅을 위한 그러한 어떤 정강현실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출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죠. 그럼 경영의 패러다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맥락 내에서 가상의 구성 요소들을 표시하는 기술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가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라는 것은 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아까 충분한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이다. 그런 게 정강현실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어떤 봅시다. 아까 가상현실은 그렇게, 정강현실은 그렇게 했고, 가상현실은 그럼 뭐냐? Virtual Reality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VR 체험관하고 우리 시내 같은 데 가면 있죠. 왜냐면 제일 그거 한 게 이렇게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거. 그죠? 그거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상현실이라는 실제 군인들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 실제 이제 항해사들이 항해사 그걸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가상현실에 속하는 거죠. 그죠? 가상현실에 속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각하는 사람이 원격 현장감, 놀이기구 타고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보면 우주를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장 현실감 있게 해놓으면은 그거 이제 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3차원의 환경에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상의 물체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몰입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죠? 기존 제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틈새 시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상적인 것으로 딱 해놓으면은 거기에 뭔가를 이제 전부 가상화 해놓고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거기 가서 정말 위험한 곳에 가서 원자력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뢰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실 가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데 상황을 현실처럼 상황을 해놓고 거기에 물체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완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그걸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가상 형식은 리얼리티 하기 힘들진 것이지만 그거를 버추얼하게 가상적으로 가상의 것을 리얼리티화 시켰다. 그죠? 리얼리티화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상의 것을 리얼리티화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이런 정강현실의 공통점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소위 물리적인 것에서 어떤 가상적인 것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강 형식의 중요성은 이제 어디서 오느냐? 사람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람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이어준다. 그죠? 물리적 세계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물리적 세계라 하고요. 디지털 세계는 그거 아니죠. 가상적인 거.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어준다. 현실의 물리적 세계는 3차원인데, 이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한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표시하는 것과 같아서 정보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의 척정 구조,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척정 구조가 어떤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3D 프린팅의 제품 변형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mass consumerization입니다. mass consumerization이라는 것은 대량 맞춤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게 맞춤화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의 맞춤화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맞춤화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대량 맞춤화가 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이 소량 생산이 양이 자꾸 총체적인 양들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욕구에서 세세하게 맞춘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수제 양복식, 수제식 양복. 우리가 보통 양복 같은 기성복들은, 레디메이드 된 양복들은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죠. 기계로 찍어냅니다. 자동화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걸 찍어내는데 또 보통 보면 이제 양복 중에는 이걸 뭐 수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제는 아니죠.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조금 손을 가는 경우를 수제라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드 된 거는 그 made to order라 해서 오더에 대해서 만든다 이런 데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재단을 이렇게 직접 하죠.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런 양복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재단해서 치수만 넣어준다면은 이거 만드는 것 자체도 입체식으로 3D가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ss variety라는 것은 variety 하지만 mass하다. 그죠? 다양하지만 양이 많다. 그래서 대량 다양화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지만 개인별 맞춤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발이라든지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단계가 간 것이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mass segmentation입니다. 우리가 segment라는 것은 개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개별로 하지만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mass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masscom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대중 이런 뜻이죠. masscom, mass communication 이렇게 대중 많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mass하지만 대량하지만 segmentation 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분 시장 내에서 제한된 수의 제품을 각 시장별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갤럭시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3D 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대량 맞춤화, 즉 mass customization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ss variety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ass segmentation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각각의 어떤 복합성과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복합성에 대해서는 한번 봅시다. 복합성에 대해서는 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3D 프린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마듈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매스 마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마듈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듈이라는 것은 원래 인풋과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마듈이라 하거든요. 마듈.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본체를 첨가가 가능한, 교체할 수 있는 마듈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체에서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있다면은 그 이렇게 그 확장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mass modularization 이라 이렇게. 자, 그다음 대양 복합화라는 것은 complexity입니다. 그래서 mass complexity라는 것은 뭐냐? 너무 복잡하거나 복합적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다. 즉, 보잉이 비행기 기체를 위한 벌집 모양의 받침대를 제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나 이런 복잡한 작업 경우에도 3D 프린팅을 이용한다면 mass complexity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 일일이 그 제조를 하려 해보세요. 아니고 이제 이러한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데다 넣어서 입력만 하기만 하면은 프린터는 이것을 적청 구조로서, 그죠?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구조로서 쌓아 올린다는 거죠. 결국 입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서 프린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Mass Standardization입니다. 대량 표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가장 맥시마이징 되는 거죠. 맥시마이징, 그죠?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적게 내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할 수밖에 없다. 같은 것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세스에 단일한 제품과 단일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단일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mass standardization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individualization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것을 하나하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라인도 틀려야 되고 부품도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죠. 그럼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가 나오죠. 그렇다고 단가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또 고객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분야도 고객이 감당하면서 충분한 판매자도 충분한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개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별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개별화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결국은 투입되는 인풋에 비해서 창출할 수 있는 프로핏인 아웃풋이 그렇게 맥시마이제이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제품보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존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거는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보다 더 우수하거나 비용 우위시에 적합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 우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뭐 하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은 적죠.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있으면은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아웃풋이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장을 갖춰놓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고 하청을 주고 원료를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해 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겠죠.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 기존 제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틈새 시장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우위 시에 적합하고요. 기존 제품 생산 시 백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백업이란 것은 이제 셋업 비용. 아까 이야기했죠. 라인을 깔거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겠죠. 기존 소비자 욕구와 개별적으로 상당히 상이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이제 3D가 적용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ugment는 증가하다, augmentation 증가하다. 자, AR이라고 하죠. 즉 증강현실이다. 즉 augmented reality다, AR이다. 그 다음 가상한 virtual reality에서 V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뭐 이케아 프레이스 또는 포켓몬고, 그 다음에 소매점에서 의류를 피팅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례로 들 수가 있고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놀이공원에서의 우주여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3D로 뭡니까 virtual real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경 같은 걸 끼고 이제 거기에서 virtual reality가 되면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 놀이공원에서 우주여행한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필링을 가지고 또 즐길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제 현실화되어 있다. 근데 이것들을 기업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은 이제 항해하는 항해사 훈련을 할 때 파일럿들 실제 비행기에서 운전한 것과 똑같은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경찰관들, 소방관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업에서의 어떤 그 실제적인 리얼리티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운전을 할 때 실제와 같이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실제 성능에 관한 인풋을 넣어놓고 그것을 이제 가상으로서 스크린에서 실험해 볼 수가 있겠죠. 게임과 같이.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즉 augmented reality와 가상현실, 또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정의를 봅시다. 그럼 증강현실은 뭐냐? 물리적 세계에 디지털 데이터와 이미지를 덧붙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내에서 가상의 구성 요소들이 표시되는 기술을 제공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옷을 피팅한다. 그러면 이제 옷을 피팅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옷을 피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옷을 갖다가 그 소위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이라든지 공간, 오피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에다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덧붙여 보는 거죠. 그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3D 카메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옷을 우리가 보러 갔어요. 양복을 사러 갔다. 그럼 양복을 일일이 입어보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좀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입어보고 나면은 또 이거 입은 양복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또 입어보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뭔가 좀 하나를 갖다가 사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부담이 있고, 팔방에서도 이거 혹시나 고객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나중에 또 다음에 좀 편하게 오지 못하지 않는가, 뭐 이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장에 들어가서 3D 카메라로 그 사람의 몸을 이제 딱 찍는 거죠. 전후 좌우 뭐 이렇게 찍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하나의 어떤 3D 입체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의 아바타가 이렇게 인풋이 돼 가지고 화면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매장에서 갖고 있는 적절한 옷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어떤 적절한 그러한 이제 옷들을 그 매장에 있는 것들을 레코멘드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입혀진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지니까 자기가 그 옷을 살 건지 안 살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입어보고 싶은데 입기가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못 사는죠. 그죠?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가상의 어떤 아그멘테이션 된 정감현실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와 있는 정감현실은 옷 같은 경우, 그 다음 안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가구, 아까 이케아 같은 경우도 가구를 갖다가 자기 공간을 이제 3D 그 카메라 또는 이제 일정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레코멘드를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 구매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왜냐? 자기가 실제 이게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확보되고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어떤 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매출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정강현실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즉 우리 몸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뭐 가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데코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은 싱큐핏이라는 거죠. LG 패션에서는 벌써 이러한 그 피팅 인더스트리, 피팅을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정강현실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그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출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죠. 그럼 경영의 패러다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맥락 내에서 가상의 구성 요소들을 표시하는 기술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그 가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라는 것은 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아까 충분한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이다. 그런 게 정강현실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어떤 봅시다. 아까 가상현실은 그렇게, 정강현실은 그렇게 했고, 가상현실은 그럼 뭐냐? Virtual Reality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VR 체험관하고 우리 시내 같은 데 가면 있죠. 왜냐하면 제일 그거 한 게 뭐 이렇게 뭐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균형을 잡고 뭐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거, 그죠? 그거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가상현실은 실제 군인들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 실제 이제 항해사들이
항해사 그걸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가상현실에 속하는 거죠. 그죠? 가상현실에 속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각하는 사람이, 원격 현장감, 놀이기구 타고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보면 우주를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장 현실감 있게 해놓으면은 그거 이제 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3차원의 환경에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상의 물체가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몰입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죠? 기존 제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틈새 시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가상적인 것으로 딱 해놓으면은 거기에 뭔가를 이제 전부 가상화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거기 가서 정말 위험한 곳에 가서 뭐 원자력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뢰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실 가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데 상황을 현실처럼 상황을 해놓고 거기에 물체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완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그걸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가상현실은 리얼리티 하기 힘들진 것이지만 그거를 버추얼하게 가상적으로 가상의 것을 리얼리티화 시켰다. 그죠? 리얼리티화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상의 것을 리얼리티화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이런 정황현실의 공통점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소위 물리적인 것에서 어떤 가상적인 것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강현실의 중요성은 이제 어디서 오느냐. 사람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람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이어준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의 물리적 세계는 3차원인데, 이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표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손실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생생하게 실물과 같은 그런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물리적 세계 정보를 디지털화해 입체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의 정보는 어떻게 보면 3차원인데 이것을 디지털화하면서 완전히 입체적인 3차원 분석이 거의 가능하다.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분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상의 정보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죠. 그래서 정광 형식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3D 결국 물리적 현실이라는 것은 3D죠. 3D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인데요.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그 전체적인 그 사람의 모든 좌우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것이 스스로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입체화 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즉 2차원적인 즉 기껏 해봐야 뭐 이렇게 평면상에서의 어떤 이미지들, 그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입체화되지 않는 거죠. 입체화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가 사실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보의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감 현실, 즉 augment reality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실현 가능함으로써 정감 현실이 결국 어떤 물리적인 것과 컴바인 되는 거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옷을 피팅하러 가잖아요. 이제 LG에서 나온 우리가 정감현실 어떤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think you, 그죠? think you fitting이라는, 그죠? 그러면, 옷을 입으러 갔는데, 여러 가지 옷이란 것이 실제로 입어보고 본인이 느낀 것, 그죠? 그 느낌이 있어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옷 중에서 여러 옷을 입어본다. 그 다음에 그 옷들이 가진 어떤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 그것을 가진 후에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두를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의 어떤 기회를 소비자가 놓치게 되면 결국 그건 누구에게 좋지 않습니까? 공급자에게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우리의 몸,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옷을 입어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그 안경을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입력시켜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적용시켜 보는 거죠. 옷도 가능하겠고 안경도 가능하겠고 또 여러 가지 가상 형실, 즉 정감 형실이 가능한 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리얼리티가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이어준다라고 했죠. 물리적 세계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그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 그러고요. 디지털 세계란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형체나 어떤 촉감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보화된 부분들이죠.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감현실이다. 자, 현실의 물리적 세계는 3차원이죠. 그죠? 3차원이죠. 근데 3차원인데 이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3차원 정보를 2차원의 표현을 갖다서 정보 손실이 있다. 물리적 세계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입체 분석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변화되었고 현실 정보뿐만 아니라 가상 정보도 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정감 현실과 가상 현실이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죠? 자, 소비자들이 점포를 가지지 않고도 제품을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그죠? 가지 않고도, 그죠? 왜?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제 물리적인 것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점포를 가지 않고도, 그죠?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맞죠? 피팅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피팅하는 거 보고,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염색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갖다가 3D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서 그 염색약을 갖다가 여러 가지 염색약을 올렸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염색을 해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옵션들을 다양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죠?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죠. 그죠? 보다 더 현실화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옵션 품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셔널하게 구비되었을 때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감 현실과 가상 현실이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사를 갖다가 나누는 것의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가져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핀테크 소리 많이 들어봤죠. 자, 핀테크라는 것은 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준말을 핀테크다 이렇게 합니다. 저 금융 부분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 거죠. 그죠?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됐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어떤 앱 같은, 그죠? 금융 앱들을 개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 핀테크가 사실은 향후에,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은행을 대신할 것이다. 물론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핀테크에 참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많은 개발자들을 갖다가 컨택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소스를 제공해주고 자기의 틀 안에서 놀게 하는 거죠. 자기 틀 안에서.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핀테크라는 것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제 사금융, 즉 사기업 간의 이제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주 철저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물론 이제 핀테크 자체가 나중에 더 디벨롭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제 핀테크 형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핀테크는 어떤 파이낸셜 앱들을 갖다가 앱을 개발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이제 사금융이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핀테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많은 핀테크 기법들이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은 현대 경영과 기법을 갖춘 은행 전문가와 컴퓨터를 결합한 금융기술이다 이렇게 됐죠. 금융기관 내부의 금융 관련 기술들이 경영활동과 연결되어 금융서비스 제공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핀테크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컨벤셔널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은행들을 통한 금융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자그마한 이 컴퓨터인 휴대폰에 의해서 모든 파이낸셜 서비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은행들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이러한 예견들이 있을 만큼 지금 핀테크 관련된 기술들은 날로 이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도 모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공지능과 어떤 컴퓨터의 어떤 도움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금융기관 내외부의 금융 관련 기술들이 현재 경영활동과 연결되어 금융서비스 제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핀테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핀테크가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한번 보면요. 일단 이제 기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융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제품이나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은행의 어떤 조그만 어떤 그 뭡니까 ATM들 옛날에 은행의 ATM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죠. 은행의 어떤 그 현금 인출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를 가지고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 측 입장에서는 ATM을
설치하면은 나름대로 그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유지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 ATM이 사용되는데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범위에서 일단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임대료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설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비용이 필요하겠고요. 또 뭐 365일 그냥 불을 켜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 필요하겠죠. 그 다음 제일 그 큰 비용이 드는 게 인건비겠죠. 그게 이제 안전요원들이 그 부분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한계가 있죠. 바운더리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좀 수수료가 과다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은행 수입 중에 주요한 수입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죠. 그 이제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핀테크의 주요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그죠? 파이낸셜 앱을 통한 이 결제 시스템이고 은행 뱅킹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들을 줄이는 그죠? 그 물리적인 공간들을 서서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뭡니까 그 저기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격이 다운되겠죠. 수수료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거의 그냥 서비스 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IT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어떤 소점포들이 소점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의 앱이 개발된 앱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인발브 돼 가지고 서비스를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컴퓨터 이 시스템에서 모두 처리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뱅킹도 이제 어떤 공식화된 하나의 큰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많이 그 운영될 필요는 없다, 그죠? 신뢰성 구축만 된다면은 그 개인도 또는 몇몇의 어떤 동아리나 단체나 이런 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이제 이 뱅킹을 할 수 있다. 그 우리가 어떤 예를 든다면 개가 있잖아요. 개, 그죠? 개. 그 뭐 어머니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친목 단체의 개도 보면은 불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펀딩하는 목표치를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대놓고 각자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매번 이렇게 그죠? 납입을 하는 거죠.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한 돈을 전체적으로 타가는 그죠? 누가 순분을 정해갖고 타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파이낸셜이죠. 파이낸셜 비공식적인 파이낸셜이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왕왕 가다가 빵꾸 난다 이런 말 하죠. 뭐 우리가 옛날에 우스개로 다름없이 빵꾸 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럼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원을 타기 위해서 100만원을 냈다 합쳐 10번을 내야 되는데 순번이 먼저 첫 번째 되는 사람 그죠? 순번이 첫 번째 되는 사람이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타고 나머지 걸 안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신뢰성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 부분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이제 통제할 그런 방법이 없고, 그죠? 그 구성원들 간의 신뢰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걸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될 수 있고, 그죠? 투명하게 이제 그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상금융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상금융 부분이 활성화는 지하경제, 소위 이야기해서 사채,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화될 수 있으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다름없이 뭐 이런 이야기, 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이용하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톡 같은, 단체 톡 같은 그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돈이 적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려면 많은 아는 사람들이 모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아졌지만 결국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목도 커지죠. 그래서 1억을 모은다. 그럼 많은 사람 10명이 모였다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명이 모이면은 결국 1000만씩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명이 모이면 100만원씩. 그죠? 그 다음에 1000명이 모이면 10만원씩. 10,000명이 모이면 결국 만원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원씩이 모여지면은 그것은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혹시 안 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금 모금이 용이하다. 그래서 보면 제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프로포즈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에 올려놓고요. 그러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게 좀 돈이 될 만하다 하면 아주 분산돼서 적은 돈을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핀테크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적은 돈을 또 투자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자금 모집이 아주 용이하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모집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있고요.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는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격들을 검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결국 이게 다 은행에서 하던 일이거든요. 은행에서 투자를 하던 이야기. 은행에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은행에서는 결국 은행의 투자란 것은 고객들의 자금을, 즉 고객들이 맡긴 저축을 갖다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 단독으로 판단해 가지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셜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뭐 정실이나 불법으로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많은 구성원들에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가 가는 거죠. 은행이 부실해지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기존 금융이 제공하지 못했던 제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펀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냐면 그게 동시 접속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은행 창구에 있으면은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죠. 모두가 기다려야 되는 웨이팅 코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의사 전달의 왜곡이나 일정하지가 않죠. 은행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그죠? 또 뭐 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모두 경감시킬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이 정하지 못했던 제품이나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돈을 보내는 것도 거의 공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ATM기에 가면은 뭐 1,000원이니 뭐 1,500원이니 그건 또 ATM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송금을 하거나 돈을 찾거나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빠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은행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요.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기술의 발달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한다. 그죠? 이제 송장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모두 다 이제 EDI 정도로 되겠죠.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서 기업들이 이제 운영 자금을 우리가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가죠. 뭐 자기 있거나 없거나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서 창구에서 얘기하고 또 대부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거 결제 맞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2, 3일 정도 그죠? 뭐 하루 만에 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핀테크 시스템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로딩하고 그래서 자동 체크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은 또 신용도 같은 것도 뭐 자동으로 다 그거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은행도 가 보면은 어떤 지점에 따라서 또 파르시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데는 뭐 대부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곳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안 하고 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닙니다. 그죠? 그럼 이건 찾아내면 또 되는 곳이 있고 또 뭐 똑같은 건 되는 건데도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스탠더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가 있다 이거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딱 로딩을 시키면 이 사람 문제 없다. 뭐 이게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로딩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그거 안 되겠죠. 그것도 자기들 장사니까요. 자기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은행은 어쨌든 간에 맡긴 돈을 사용을 해야지만 이걸 뭔가 굴려야지만이 이득이 나고 이득이 나야지만이 은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무조건 안 빌려주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은행은 웬만하면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원래 자기들이 목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 안 해준다. 자전거 빌려준다. 자전거 안 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그 수익이 적죠. 웬만하게 봐서는,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이제 또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어떤 기존적인 스탠더드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접근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죠? 인터넷 기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접근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죠?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디 펀딩이 있고, 그죠? 접근성 수익, 아까 그 이야기 했죠. 그죠? 뭐,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와이어링 하는 걸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쉬운 예를 들은 게 좋겠죠. 돈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ATM기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ATM기 할 필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기가 어떤 금융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잘 디벨롭된 앱만 있으면은 굳이 점포를 안 만들어도 되죠. 물리적인 점포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안에서 이제 처리하면서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거를 받겠죠. 그죠? 대부수표 수수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떤 핀테크에 의해서 은행을 금융기관을 하나 즉 사금융을 하나 운영한다고 합시다. 사금융이 아니고 사금융의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작은 금융회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그 금융회사에 펀딩을 할 수 있겠죠. 사이버상의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니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딱 보고, 이 사람 참신하고, 좀 생각이 좋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펀딩을 하죠. 그게 펀딩이라는 것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게 펀딩은 예금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사이버 상이니까 그 예금을 큰 돈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공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물리적인 점포에서는 100명이 와야 되지만 여기는 100명이 왔을 때 이제 10만원씩을 펀딩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1000명이 오면, 10,000명이 오면 10,000원씩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1억 원을 목표로 하실 때, 그죠? 그러면 그거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펀딩된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주고, 그죠? 근데 전부 다 이제 개개인의 이거 올 때는 인증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뭐 자기가 그게 인증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상을 조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죠? 그러면 이자를 조금 받아도, 그죠? 사람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이어링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레피티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핀테크 적용 범위는 금융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죠?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야.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핀테크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이니까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연체 혹은 체납 관련 위험 평가, 금융 보안 관련 위험 평가, 컴플라이언스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냐면 우리 쉽게 그죠? 뭐 평가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신용정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안 관련 위험 같은 거,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혁신 그죠? 금융혁신 부분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되었고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제고되었다. 결국 모바일 IT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IT가 발전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핀테크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제 핀테크 지금도 지금 한참 이제 핀테크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핀테크
영향이 향후에 이제 그도 향후에 이제 이 좋은 앱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앱이라는 것이 하나가 엄청난, 지금도 많은 수많은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펀딩을 모을 수 있는 앱들, 그죠? 그냥 중복되거나 평범한 것이 아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펀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웹들을 이제 개발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요, 미국의 어떤 주요한 그런 SNS를 하는 그런 SNS 업체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이 가장 그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신생 스타트업들이 하는 그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생 스타트업들이 하는 기업이 그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잠재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핀테크 분야에서라고 한번 봅시다. 거대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의 서비스들을 갖다가 무용지불로 만들 그런 앱들이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융기업에 이러한 앱들이 만약에 그 디벨롭이 돼 가지고 서로 간 컴바인이 돼 버리면은 협조가 돼 버리면 거대 공룡들, 자이언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아성도 그냥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가 이기는 거죠. 그죠? 정보와 데이터. 요즘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이 아니다는 건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물리적인 것이었죠. 아까 얘기 듣면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ATM을 늘려야 되고 지점을 늘려야 되고 그거는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ATM을 대신하는 자그마한 그 어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ATM에 갈 수 있는 전혀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죠? 어디든 앉아서 자기가 돈을 보낼 수 있고 돈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받은 돈을 바로 뭡니까? 바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뭐 갖다 들이대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도 안 갖고 다니죠. 돈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시대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이런 앱들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 웬만하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아니면 위협적이다 싶으면 가서 그걸 머지해버립니다. 머지한다는 거는 합병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주고, 합병을 하죠.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어떤 이런 파이낸셜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 핀테크의 열풍이 들었죠. 이 핀테크의 열풍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핀테크 부분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각 학교에 이제 핀테크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시그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새로운 것이 어떤 거다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현했을 때는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의욕은 좋은데 그걸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모자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중요성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오면서도 얘기했다시피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은 높은데 실제 그걸 갖다가 체험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 체험하는 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죠?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핀테크 적용 범위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죠. 금융 서비스 분야는 금융 규제, 그죠?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 은행들만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들만 이제 이 파이낸셜 즉 금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앱들에 의해 가지고 이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적어지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뭐 이 앱을 개발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금융을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그러면 기존의 금융이 물론 지금 기존 금융업체들이 이러한 자체적인 앱을 개발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그걸 갖다가 어떤 앱이든 어쨌든 그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허용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독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역으로 따지고 보면 또 역으로 금융 시스템이 퇴보하는, 그죠? 어떤 것에 비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퇴보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향후에 모두 다 개방돼야 될 부분이죠. 모두 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한 그러한 그게 중소기업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게 결국은 고객을 뺏기게 되겠죠. 왜? 지금은 이제 WTO 체제 하에서 굉장히 이제 자유무역이잖아요. 자유무역. 모든 부분을 오픈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내 것만 이게 지키겠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국제적인 규약에 의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도 제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무역에 의한 그런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금융 규제를 풀어야 된다. 누구나 어떤 제재의 방법, 통제의 방법만 있으면은 금융 분야에 이러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엔터런트 할 수 있게끔, 그죠? 진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금융 서비스가 더욱더 발전되는 거죠. 경쟁을 하니까요. 대기업 금융도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포용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접근 제공성을,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은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은행 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들죠. 은행이란 것이 뭐 보면은 쉽게 지금 들어가기가 장애인들한테는 힘들죠. 그죠? 문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교육, 금융제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금융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산시키고 이 금융 분야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다 핀테크에 관한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금융에 관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걸 접목시키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 이제 금융 분야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핀테크의 적용 범위를 보면요, 우리가 금융 혁신과 외부성, 즉 externality입니다. externality라는 것은 이제 외부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어떤 이런 것을 하나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과수원 옆에서 꿀벌을 키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과수원의 사람은 꿀벌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꿀벌 키우는 사람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수원에서 는 일단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꽃이 피어야 돼요. 우리 꽃이 피면은 과일은 그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럼 꽃을 어떻게 피냐? 그럼 꽃을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꽃도 보통 나무도 암나무, 수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 수나무 간에 뭘 해야 됩니까? 꽃가루가 가서 그거를 비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인간의 어떤 수준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 이거죠. 그걸 누가 해주냐. 우리가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데서는 열매가 잘 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나무든 암나무든 간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그 수정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통 두 그루 세 그루 있으면 잘 되죠. 그거는 뭐냐면 그 간에 이제 그 나무 간 사이에 있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바람에서 날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묻혀서 갖다가 이제 그 수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꿀벌을 키우면서 꿀벌은 자연적으로 꽃에서 꿀을 가져오죠. 그래서 꽃에서 가져오는 이 꿀을 가지고 채집하기 위해서 꿀벌들이 여러 그 꽃잎을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뭐냐면 과수원의 어떤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의 수정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결국은 과수원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externality다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금융기술 분야에도 핀테크가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외부 효과들 그죠?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여러 곳에서도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자, 금융혁신 그 분야만 따진다면은 아까처럼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ATM기를 자 우리가 앱이 개발되면 ATM기 필요 없습니다. 직원 줄어듭니다.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물론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를 하고요. 그거는 여기서는 논의를 하고 자 그럼 수익성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어떤 상품을 바로 선전할 수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전을 하려면 뭡니까? 전단지를 찍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나 라디오 광고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어디 갑니까? 엄청난 비용이고 그게 다시 뭡니까?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겠죠? 그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앱에서 한다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앱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면 앱에서 그냥 선전을 하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의 선전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선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 우리가 창구에서 그 사람들이 어카운트를 열 때 자연적 개인정보를 갖다가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흡수할 때 항상 동의서를 받고 흡수하지 않습니까? 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은행 자체의 어떤 이 핀테크가 됨으로써 은행 자체의 하나의 효과지만요. 외부성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은행에서 핀테크가 개발되어 가지고 휴대폰에 결제 기능을 가진 휴대폰들에 있는 휴대폰에 만약에 그 앱이 적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제가 간편하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출출하다. 그럼 옛날에는 호주머니에 넣어보고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찾아와야 돼요. 은행 가서 찾아오려니까 귀찮거든요.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가서 찍어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들어가서 찍어니까 그러니까 관련 산업들 또는 관련 산업이 아니라도 관련이 없는 산업이죠. 물론 익스터널리티니까 여러 다른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다른 비즈니스들도. 왜? 사람들이 쉽게 와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보안 기술 같은 경우죠. 금융 보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돈을 예를 들어서 ATM기에 뒀다. 그럼 ATM기에 두면 속된 말 심하게 뭐 자기가
처벌을 각오하고 그거를 그냥 부숴가지고 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났죠. 그죠? 가져갔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컴퓨터 안에서 자그마한 스마트폰 안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버추얼 하잖아요. 가상적인 화폐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집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걸 갖다 컴퓨터를 가져갖고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는 비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어떤 보안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안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좀 힘들다는 거죠. 그죠? 보안 장치가 있어서 힘들다. 그 다음에 그죠? 그런 보안 기술이 있어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TM 기획이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ATM 가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큰 돈 같은 건 찾기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큰 돈 가지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찝찝하죠. 뭔가, 나를 혹시나 내가 이거 좀,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이버상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큰 돈을 해도 내가 어떤 돈을, 물론 인터셉트 되고 있지만 이런 보안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디벨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보안 기술들은 훨씬 더 일단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바일 금융 기술, 그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 이걸 암호화해 가지고 또 암호화 안 하더라도 하나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중앙 컴퓨터가 해크되거나, 그죠? 아니면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킬 수 있죠. 블록체인 기술이 거기에. 아까 우리가 제일 앞절에서 블록체인은 어떤 것이란 것에 대해서 분산하는 것이라 했어요. 분산. 블록체인은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갖다가 그 위험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의 분산은 뭔가 하면 공유하면서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 그 업계에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또 다른 대안을 내겠죠. 기술을 발전시키지 그걸 그냥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 이제 위험 관리 이런 여러 가지들 핀테크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이 굉장히 이제 넓다는 거죠, 그죠? 넓다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금융보안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체가 인식이죠. 눈동자를 인식하든가 우리가 돈을 결제하고 보낼 때도 자기 눈동자 딱 대든지, 그죠? 아니면 지문,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음성도 그렇고 물론 이것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자기가 비밀번호 같은 경우 비밀번호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눈동자에서 눈동자 갖다 들어대 버리면 오히려 더 쉽게 개인적인 그걸 갖다가 스틸할 수가 있겠죠. 그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큐리티를 한다고 했을 때, 그죠? 어떤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넣는 것보다는 생체인식, 즉 바이오메트릭스를 하면은 훨씬 더 보안에 확실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돈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를 적용하면 이제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 핀테크에 대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그대로 다 차곡차곡 모이게 되니까 그 정보를 다시 이용해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정의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자율주행차라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도 물론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인공지능이고,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인풋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한 것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센스 기술이죠. 센스 기술을 갖다가 접목해서 우리가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전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센싱 기술이 그거였죠.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여기서 뭐 주파수를 쏘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쏘아서, 튕겨 나오는 것으로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에 맞게 이제 속력을,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이 센서가 아주 고가의 센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들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러한 센서들에 대한 일단 발전이 굉장히 어드밴스가 돼 가지고 센서 자체의 어떤 그 비용도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위한 이제 위성 시스템, 그죠? 위성 시스템과의 계속적인 어떤 그 교신을 통해서 그 위성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데이터에 가지고 이제 이 자율주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수많은 거리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획득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 뭡니까 내비게이션, 그죠? 그런 내비게이션에 들어있는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이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에 이용된 정보들이 결국은 이제 운전자를 대신해서 차에 설치된 컴퓨터가 이제 지금까지 하던 물리적인 운전을 갖다가 컴퓨터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안내하는 것 플러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운전까지도 대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딥러닝이나 딥러닝 되면은 사물을 인식하고 이 사물이 사람인지 뭐 물건인지 뭔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컴퓨터 스스로가 교육을 하게, 스스로의 어떤 지식을 이거 사람이다. 이건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건 횡단보도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죠. 처음엔 그걸 이제 머신러닝으로 시작해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6단계를 보면 자동화 없는 자동차,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에 의해서 수행되는 소규모의 조정 또는 가속과, 지금 요 단계,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 우리가 자동주행차의 대표적인 기업을 우리가 테슬라로 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테슬라의 자동주행 시스템을 믿고 그냥 그 안에서 그래 하다가 숨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투피드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맹신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그러한 것들을 애드버타이징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100% 자율주행한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100% 자율주행이 안 되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것이 따라갈 수 없는데 100% 자율주행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것은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지, 이것이
주행되는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기능이다. 100% 자율주행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걸 켜놓고 그것도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주행을 하다가 속도라도 낮으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뭐 그냥 그 사고를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비싼 차를 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나름대로 지각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월등하게 뛰어난 센스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런 차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는 행동이 보면 조금 너무 좀 한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환경에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 일정 환경이라고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로가 한산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스피드 이하에서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시간을 자동차 그거는 지금 이제 아이디얼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거. 지금 자체적 운행까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조건 하에서 완전하게 자동화되는 거. 이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6단계인데요. 아직은 우리는 자동차가 뭐라 해야 됩니까? 보조정비 장치. 아직은 이런 이런 프로그레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그 정도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자율 자동차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자동차에 뛰어드는 게 자동차 업체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자율 시스템을 운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앱들, 그죠?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또 개발하는 기업들,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와 관계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냐면 그냥 평범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발전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그죠? 그러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죠? 요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